자, 이제 중개보수 부분을 들어갑니다. 이 중개보수, 이게 소위 말해 중개수수료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이 중개보수 청구권, 자, 청구권의 발생, 행사, 소멸이 있어요. 자, 봅시다. 이게, 여러분들 교재는 어디를 표시냐면, 148페이지. 했나요? 거기 보니까 발생 요건, 행사 요건, 소멸 이렇게 돼 있죠? 네,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발생은 중개 계약에 의해서 발생한다. 자, 중개 계약. 누구와 누구 사이의 계약이죠? 매수와 매도. 그거는 거래 계약이고. 제가 중개 계약을 사실 저번에 한 달 전에 했던 거라서 다 까먹었을 거예요. 자, 계약은 자, 이제 다시 기초적인부터. 계약은 뭐와 뭐에서 성립한다? 청약과 승낙. 예. A가 팔아주세요. 이건 다시 얘기하면, 나 팔 거니까 살 사람 소개시켜 주세요라고 소개시켜 달라고 청약하는 거고, 갑은 그런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 줄게. 그러죠? 승낙하는 거죠.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되는데, 어떤 계약이에요? 팔고 사는 계약이 아니죠. 소개시켜 주겠다는 계약이죠. 이게 뭐예요? 중개계약. 그래서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자, 그러면 이 중개계약이 체결되면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이 돼요. 생깁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받을 수는 없죠. 그래서 자, 일단은 행사의 시점 언제냐? 돈 달라고 하는 시점. 바로 중개완성. 자, 중개완성이란 뭐라 그랬죠? 기초적인 용어예요. 중개완성은 소개가 끝난 시점. 소개가 끝난 시점. 언제예요? 소개가 끝난 시점. 그렇죠. 계약서 쓸 때. 그래서 보통 이제 혹시 계약서 쓸 때 중개수수료 준 적 있어요? 두 번? 없죠. 근데 실제로 예전에는 계약서 쓸 때 보수 달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중개사무소 가면 아직도 그거 붙여놓은 데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 받습니다. 이렇게 붙여놓은 사무실도 있어요. 근데 원래 개업공개사가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해서 받았는데 이게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 계약서 쓸 때 돈을 다 받아버리면 그 다음에 너랑 나랑 이제 벌장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후속 서비스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게 민원이 생기면서 지급 시기라는 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는 149페이지 가운데쯤 있는 거예요, 이거. 자, 가운데에 보면 지급 시기. 의뢰인과 약정에 따른다. 약정에 있으면 중개완성 때 받을 수 있는데요. 가운데쯤에 거기 괄호 5번. 괄호 5번이에요. 자, 그걸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약정이 없다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자, 거래대금 지급 완료된 날이 언제예요? 거래대금 지급 완료. 그렇죠. 그래서 보통 언제 주죠? 잔금 지급시점 주. 그러나 개업공개사는 합법적으로 계약 체결 시, 계약서 쓸 때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때 많이 안 주니까 이때 많이 받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소멸. 자, 이제 149페이지 넘어가요. 누구의 고의과실?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거래계약 어떻게 했을 때? 무효취소해제. 자, 개업공개의 고의과실로 무효취소 해제됐다. 누구 때문에 계약 깨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계약 깨졌어요? 개업공개사 때문에. 개업공개 때문에 계약 깨진 거죠? 그러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돼 버려요. 소멸되고, 자, 이미 받았다. 못 받았다, 당연히 못 받는 거고. 이미 받았다면 반환을 해줘야지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거꾸로 해석한다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돼요? 개업공개사의 고의과실이 아니라면, 예, 안 줘도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청구권, 안 줘도 되는 게 아니고, 누구의 고의과실로 했을 때, 개업공개사의 고의과실을 했을 때는 못 받죠? 개업공개사의 고의과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한다? 이때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사자끼리 만약에 합의해가지고 계약 깨죠? 그러면 일단 중개보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잘못일 때만 받을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발생, 행사, 소멸 부분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봅시다. 중개보수. 보수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쌍방으로부터 받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굳이 제가 얘기 안 해도 되죠?
매도자 매수자 양쪽으로 받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실비. 자, 실비는 비용입니다. 자, 이거는 뭘 얘기한다? 비용을 얘기한다. 비용. 자, 그래서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과 계약금 예치와 관련된 비용이 있습니다. 자,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도, 임대 등 권리 이전 의뢰인. 그러니까 중개보수는 쌍방으로 받지만 실비는 한쪽만 받아요. 자, 매도, 임대 등 권리 이전 의뢰인에게만 받습니다.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이 뭐예요? 권리관계 확인할 때 들어가는 비용. 대표적으로 비용 뭐 있어요? 서류 발급 비용,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비용. 요즘 얼마 받죠? 1,200원 받나? 1,000 몇백 원 받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발급 비용. 이거 몇천 원 됐죠? 그거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졌어요? 서울엔 다 받아요, 지금. 요즘은 그 밑에 비용, 뭐 발급 비용 1,000몇백 원, 뭐 1,000몇백 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받습니다. 근데 이거를 일반적으로 부동산에서 이제 이런 것까지 다 받냐 해서 욕 들어먹거든요. 그러니까 안 받는데 서울은 거의 다 받아요. 이제 청구해서 다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용. 그러니까 많이 해봤자 뭐 6,000원, 7,000원 이거 되는 거죠.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업 부동 공인 중개사는 안 띄우는가요? 주소리를? 당연히 다 떼봐야죠. 아파트 팔아도? 당연히 다 해야죠. 그거 안 띄우는 건데. 다 봤어요. 띄웠어요. 예, 다 봤. 자, 거의 권리관계 대장 다 봅니다. 예, 다 본 거예요. 요즘은 컴퓨터에서 다 볼 수 있잖아요. 본인한테 이야기 안 해도. 그렇죠, 그렇죠. 예, 주소만 없으면 다 본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약금 등 예치. 자, 여러분들 이거는 계약금 등 반환차임 이행보장제도. 저번 이제 기억 나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누구를 위한 규정이냐면 매수 임차를 위한 규정이에요. 그래서 얘한테만 받는다. 자, 그래서 실비는 이렇게 둘 각각 받는 거고 실비는 쌍방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중개보수는 쌍방으로 하는데 실비 쌍방으로 받는다 그러면 틀려요. 무슨 얘기인지 대충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이 일단 체크해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이거 왜 이렇게 되지 자꾸? 화면, 가만있어 보자. 어디로지? 카메라 녹화. 화면. 아까 여기 파일, 카메라 녹화. 됐다. 휴. 봅시다. 자, 이제 실비 부분 넘어가고요. 마우스. 자, 이제 주택과 관련된 부분 보죠. 주택 부분, 여러분들 150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제 중개보수가 어떻게 하냐 보면 주택과 주택 외 크게 나눠지는데요. 자,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를 정한다. 자, 봅시다. 국토교통부령 하면 소위 말하는, 이건 법 체계를 아마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번에 국토교통부령 하면 시행규칙이에요. 시행규칙에 정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50페이지 보세요. 자, 150페이지 보면 그 국토교통부령으로 나오죠? 그 범위 내에서 나중에 뭘로 정한다? 시도조례 정한다. 이 범위를 정해놓고, 요거 제가 지금은 제가 강조 안 할게요. 다음 3, 4월달 강의할 때 이거 강조할 거예요. 똥남쳐가지고 암기하라 그럴 겁니다. 지금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일단 체크를 일단 해놓으시고, 자, 그러면 이걸 정한 다음에 나머지는 조례를, 시도조례. 시도조례니까 여기 구미는 어떤 조례예요? 시도조례니까 여기 구미 시도조례죠. 그렇죠. 여기는 경상북도 조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경상북도 조례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아파트 뭐 얼만데 중개보수 얼마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그럼 뭐 찾아봐야 돼요? 인터넷에 경상북도 중개수수료 조례 찾아보면 여기 나올 거예요 아마. 자, 그래서 나머지는 시도조례 정한다. 자, 당연히 쌍방으로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봅시다. 요거는 이제 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자, 이제 주택 외 대상물이 있어요. 자, 주택 외는 주거용도의 오피스텔이 있거든요. 자, 이놈들 교재 잠깐 보세요. 거기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오피스텔이 나와요. 오피스텔. 자, 원래 오피스텔은 무슨 용이에요? 일반적으로? 오피스텔 하면 업무용입니다. 근데 주로 오피스텔은 무슨 용도로 많이 써요? 주거용도 많이 쓰죠. 그래서 아예 정해놨어요. 이 규모는, 이 조건은 무조건 주거용도로 해라. 자, 전용면적 얼마고? 85. 그 다음에 부엌, 욕실, 화장실. 요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있다면, 자, 이걸 주거 용도로 봐가지고 매매교환 1,000분의 5, 임대차 1,000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주거 용도로다가 아예 봐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이 조건인데 나는 이걸 업무용으로 쓸 거다, 업무용으로 할 거다. 그래도 이 조건 따라줘야 돼요. 이 조건이 된다면 무슨 업무용이든지 뭐든지 간에 이 용도를 이걸로 따라줘야지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주택외. 주택외 하면 뭐예요? 주택외 토지, 건물 이런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조건이 아닌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자, 국토교통부령 전원범위내에서 협의해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이 전원범위에서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자, 거래금액의 1,000분의 9. 자, 국토교통부령 전원범위예요. 그러니까 자, 최대치로 얼마? 0.9%. 1,000분의 9.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토지를 지금 중개줍니다. 20억짜리 토지 중개줘요. 그러면 법정으로 받으신 중개보수는 얼마예요?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거. 1,800. 그렇죠, 그렇죠. 아우, 금방 계산하네요. 네, 1,800. 이 1,800을 누구한테 받죠? 1,800 계산됐죠? 자, 중개보수는 누구로부터 받는다? 네, 매도 매수. 쌍방으로 받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괜찮죠? 얼마야? 3,600인가요? 네. 법정으로만 받아도 괜찮아요, 사실은. 근데 요즘은 이제 거기다가 이제 저 불법적으로 좀 받는 게 좀 있어서 그렇지. 어쨌든, 자, 일단 주택에는 이렇게 받는다. 자, 요렇게까지 구분을 해놓고 하면 돼요. 자. 저기 아파트 포함되는 거 이번에 저 주택 외에 대해서 하는 거. 아, 이거는, 아파트는 뭐예요? 아파트는 주거용이죠, 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는 여기죠, 여기. 이거는 시도조례를 정하도록 하고 있죠? 시도조례가 국토교 150페이지 요율, 이걸 기준으로 하죠? 그렇죠. 주택은 아파트죠, 아파트. 아파트하고 단독주택 둘 다. 단독. 다 들어가죠. 단독 아파트. 다 주거용 다 들어가는 거죠. 이건 몇 프로예요? 그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된다 그랬죠? 거기 요율이 이걸 기준으로 해서 경상북도 조례. 저는 서울에 사니까 서울시 조례. 이렇게 하는 거죠. 레퍼런스 기준. 그렇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지역별로 조례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지에 나와요. 기준이. 국토교통부라니까.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좀 3월 4월 달에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중개보수 계산은 어떻게 되냐. 자, 중개보수는 월세가 있다면, 자, 봅시다. 월세가 있다면 어떻게 된다. 이때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이렇게 돼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자, 151페이지. 자, 여기 거의 페이지가 맞춰서 떨어져 나가니까 페이지를 찾아가면서 보면 돼요. 자, 봅시다. 보증금 1억이에요. 월세가 10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중개보수 계산 기준은 어떻게 되죠?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얼마? 100. 여기 100만 원을 100 곱하면 얼마예요? 100만 원을 100 곱하면 1억이죠, 1억. 예. 1억에 1억. 이렇게 되면 얼마예요? 2억. 2억이
일단 중개보수 계산 기준 금액이 되는 거야. 2억에다가 요율 하면 되는 거죠. 저 100만 원이 월세를 말하는 월세 100만. 앞에 월세 100만 빼서 뒤에 100은 요거 곱하기 100. 상수니까. 이게, 예, 맞아. 상수야. 상수를 지정해 놓은, 지정된 상수입니다. 자, 근데 여기 예외가 있어요. 5천만 원 미만이라면 다시 계산해요. 수수료 좀 깎아줘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얼마로? 70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5천만 원 미만이면 5천만 원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자, 이거 의외로 계산 문제 나왔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20만 원. 자, 이 기준 갖고 계산해 보죠. 얼마예요? 200만 원. 곱하기 100 하니까 얼마? 2천만 원에 3천만 원 더하면 얼마? 5천만 원. 자, 딱 5천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곱하기 100이 적용될까요? 곱하기 70이 적용될까요? 위에 말입니까? 요거. 70조는 곱하기 70. 70이 적용되나요? 자, 5천만 원 미만이면 5천만 원이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딱 5천이잖아요. 3천만 원 그럽니다. 이게 요거. 아, 합쳐가지고? 그렇죠. 합쳐야죠, 당연히. 아, 합쳐가지고? 예. 그럼 왜 거예요? 100만 원. 그죠? 다시. 이거 20의 기출문제예요. 합쳐가지고. 어디 갔냐? 지우개. 아, 아직까지. 자, 다시 봅시다. 안 지워져. 자, 봅시다. 이게 지우개. 됐다. 자, 봅시다. 다시. 3천만 원이 보증금이고, 그 다음에 월세가 20만 원이에요. 자, 이렇게 하는 임대차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기본적으로 얼마로 곱해야 돼요? 100만 원 곱하죠? 자, 100만 원 곱하면, 100으로 곱하면 20만 원에 100만 원이니까 얼마고? 20만 원에 100만 원,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에 3천만 원 더해야죠? 이렇게 하니까, 그럼 얼마? 5천만 원. 딱 5천만 원이 되죠? 5천만 원이 되니까, 요건 미만만 해당되죠? 딱 5천이면 미만이 아니죠? 요건 그냥 100으로 계산하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보증금 2천만 원에, 2천만 원에, 자, 월세 20만 원. 자,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계산한다면, 계산은 일단 얼마예요? 일단 100 갖고 계산해줘도 돼요. 얼마예요? 월세 20만 원이니까 4천만 원이죠. 4천만 원이니까 5천만 원 미만이 되죠? 그러니까 다시 계산하는 거예요. 곱하기 얼마로? 70으로. 27이 14, 1400이죠. 1400에다가, 예, 3400. 그러니까 4천만 원 갖고 계산하지 말고 3400 갖고 계산하는 얘기예요. 5천만 원 미만 한 번 더 계산해야 되네. 그래서 한 번 더 계산, 이중 계산이죠. 그래서 이중 계산이니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다음, 그래서 여기 안 나오는데요. 책에. 나와요. 151페이지 그 내용이 없는데요. 여기 있죠. 152. 2페이지. 예. 2페이지에 순서로 따지면 이렇게 순서로 이렇게 산출 방법 150페이지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만약에 못 찾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세요. 그러면 나와요. 152페이지에 거기 나오죠? 바로 2번. 2번. 네. 2번. 그러니까 여기는 기준 페이지만 잡아놓은 거고 만약에 순서대로 만약에 못 찾죠?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세요. 그러면 거의 여기 나온 내용이 나옵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교환은 어떻게 된다? 교환은 고액의 물건 기준으로 한다. 교환은 뭐예요? 맞교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1억짜리하고 1억 2천짜리하고 맞바꾼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들 이제 뒤 민법에서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교환은 양쪽 다 매도자와 매수자 성격이 다 같게 돼요. 그래서 얘는 1억 2천 거를 팔면서 1억짜리 사는 거고 얘는 1억짜리를 팔면서 1억 2천짜리를 사는 거죠. 그럼 결국 얼마에 거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교환은 고액의 물건을 기준으로 한다. 자, 그 다음에 법과 건축물. 자, 이거는 이 주변에 가면 이것도 주거용이 없지. 자, 요 부분에 가면 1층이나 2층 상가 있고 위에는 주택 있는 거 있죠. 이게 복합 건축물이에요. 이렇게. 자, 여기 상가, 주택 이런 거죠. 자, 이렇게 복합 건축물일 경우에는 주택 면적이 얼마예요? 2분의 1 이상이라면
뭘 적용한다? 주택이율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1층 상가, 2층 상가고 3층 주택, 4층 주택이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주택이율을 적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한번 잡아보고, 자, 그러면 이런 게 보죠. 매매와 동시에 임대차. 여러분들 교재 152페이지에 거래가 둘이 쌓인 경우 한번 봅시다. 자, 거래가 둘이 쌓이다. 자, 동일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이 쌓인 거래가 동일게 이루어졌다. 자, 지금 동일자가 몇 개예요? 동일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동일, 세 개죠. 동일 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이 쌓인 거래가 동일게 이루어졌다. 이러면 뭐만 받는다? 매매 보수만 받는다. 자, 이 케이스는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예요. 자, 여기에 주택이 있는데 갑이 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을에게 파는 거예요. 자, 매매하면서 동시에 을과 갑이 뭐 하는 거예요? 임대차를 하는 거죠. 그럼 갑은 어떻게 돼요? 갑은 자기 집을 팔면서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하면서 그대로 눌러앉아 사는 거죠. 이런 케이스 있죠. 예, 예. 요럴 때 이게 동일부동산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게 이루어졌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이때 뭐만 받는다? 매매 보수만 받는다. 자, 그래서 요런 것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이런 걸 어떻게 할까요? 자, 갑과 을이 이거 다른 학원에서 강의하다가 누구한테 질문 받은 건데, 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을과 병이 임대차 계약한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여기 해당될까요? 네, 이건 여기 해당되지 않죠. 이거와 이거를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중개보수 계산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만 일단 기억하고 넘어가면 돼요. 이거 이제 시험 문제 곧잘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분양권 전매. 이제 이거 의외로 많이 저한테 질문하는 건데 분양권 전매이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실제 거래가 지납입된 금액의 프리미엄. 여러분들 교재에 보니까 152페이지에 분양권의 경우 이렇게 됐죠. 자, 거기 보니까 중개보수를 계산할 때 계약 당시 교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및 프리미엄 이렇게 되죠. 자, 요게 이거예요. 기납입된 금액. 기납입된 금액 거기다가 프리미엄 이렇게 된 거죠. 자, 한번 볼까요? 3억에 아파트가 분양됩니다. 자, 3억에 분양됐어요. 계약금 얼마 줘요? 보통 이러면 10%, 3천만 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막 3, 4차 중도금이 나가죠. 계속. 자, 1차 중도금이 6천만 원 중도금 됐습니다. 그리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분양권을 파는 거예요. 파는데 자, 거기에 프리미엄을 1,000만 원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실제로 거래된 가격은 얼마? 실제로 거래된 가격은 3억 천인가요? 실제로 이 분양권이 실제로 거래된 가격은 그렇죠. 자, 아니 요 3천만 원에 6천만 원, 9천만 원이죠? 9천만 원에 뭐까지? 프리미엄 합치면 얼마예요? 1억.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1억으로 계산한다. 그렇죠. 1억으로다가 분양권은 1억으로 계산하는 거죠. 1억 곱하기 6을 안 되는 거야. 예, 요일 해당 요일. 뭐 또 빨리 사는 게 낫겠네. 살아가면은 중도금 안 주고 계약금 준 상태로. 그렇죠. 그렇게 낫긴 낫죠. 어쨌든 그는 파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하는 거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계산한다 하면 되고요. 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주택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가 다르다. 주택 소재지와 사무소, 이건 주택과 관련된 부분이죠. 주택은 시도조례로, 자, 시도조례로 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이런 게 있죠. 여기는 가까우니까 대구 한번 봅시다. 대구, 광역시니까 대구시 조례가 있겠죠? 경북 조례가 있겠죠? 사무소는 여기 구미에 있는데, 대구에 있는 아파트, 주택이죠? 중개 주는 거예요. 물건은 대구에 있고, 주택은, 사무소는 여기 경북에 있어요. 그러면 대구 조례하고 경북 조례가 다르겠죠. 그럴 때는 어떤 조례를 적용하느냐? 이때는 사무소 소재지 조례를 적용한다.
왜 사무소 소재지냐? 그 이유는 간단해요. 사무소에 뭐가 걸려지냐면 요일표가 걸려져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뭘 보고 있겠어요? 그 여기에 걸려져 있는 요일표를 보겠죠? 그래서 사무소 소재지 조례상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면 되고요. 자, 이제 중개부서는 이 정도까지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거래정보망. 자, 들어갑니다. 157페이지. 156페이지, 157페이지로 넘어가요. 자, 부동산 거래정보망 하면 방금 예를 들면 154페이지 중개보수 관련 제재 등 이런 건 안 받는데 이 말입니까? 예를 들면 그 제재는 벌써 아까 했잖아요. 금지행에서. 금지행에서 일단 초과세에서 받으면 어떻게 되죠? 1천만 원, 3천. 예, 1년 이하 징역 또는 이제 3,000원이고 초과수수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원의 벌금이죠. 거기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아까 금지행에서 이미 다 했던 거예요. 자, 봅시다. 부동산 거래 정보.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 하면 이거는 하나의 컴퓨터 통신망입니다. 그럼 정보망 하니까 통신망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는 누구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통신망이냐면 개업 공인중개사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통신망이에요. 자, 거기 157페이지에 지정 목적 나오죠? 찾았나요? 지정 목적. 자, 누가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누구 상호간에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에 주세요. 그러니까 개업중개사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94년도 때 일단 이게 제도가 나왔어요. 꽤 오래됐죠? 94년도면 지금 몇 년 됐어요, 지금? 30년 넘었네. 예, 30년 넘었지, 지금. 자, 요때라는 것을 일단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자, 이때 그 부동산 이런 시스템을 좀 현대화해야 되겠다 싶어서 외국에 있는 시스템을 들여온 게 이 정보망이라는 시스템이에요. 사실 컴퓨터를 잘 모를 때입니다, 이게. 자, 일단은 누가 지정해 주는 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시스템은 누구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거다? 개업 공인중개사끼리. 그러니까 의뢰인들은 기본적으로 못 봐요. 개업공개사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권 보겠습니다. 그 지정권은 우리 교재에 잠깐 나오죠. 기본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자,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에 있어주면 된다. 부가통신사업자라는 곳이 들어보셨어요? 통신사업자. 이름 들어봤어요. 예. 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KT 일반 전화 있죠? 일반 전화 사업하는 사람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간단해요. 일반 전화는 선이 있죠. 그래서 유선 통신 사업이라고 그래요. 그럼 핸드폰 이거 무슨 통신 사업이라고 그러죠? 네, 간단해요. 선이 없으니까 무선 통신 사업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SKT 뭐 이런 거 있죠? 얘네들이 유선 통신 사업자로 돼 있고 KT는 유선과 무선이 다 있겠죠? 자, 근데 여기에 부가라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통신사업자에 붙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사업을 하는 게 부가통신사업자입니다. 자, 근데 이걸 왜 설명하냐면 이 부동산 거래정보 원초적 시스템을 봐야 되는데 이거는요 지금은 인터넷망으로 다 통일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이게 PC통신망이었어요. 저기 PC통신 들어보셨어요? PC통신 아세요? 해보셨어요? PC통신 해보셨어요? 어떤 거 해보셨어요? 그 옛날에 회사에서 했을 때 해봤죠. 저는 네 개 했어요, 4개. 천리안, 대표에서 천리안 있죠? 천리안, 그 다음 하이텔 있었어요. 예, 하이텔. 그래서 유니텔, 삼성에서 운영하는 유니텔도 있었고요. 자, 이런 시스템이 대표적으로 부가통신 사업자고, 그때 94년도는 전화선을 이용한 PC통신망으로서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통신망이 딱 없어졌죠? 지금 이제 인터넷망을 그대로 이용하는데, 자, 일단 그 요건을 보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요건이고, 자, 숫자 기억해 주셔야 돼요. 개업공개사가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숫자 동그라미 펴놓으세요. 2개 이상 특별시 광시도, 시도에서 각 얼마? 30명. 자, 숫자 523. 523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이 정보망은 뭘로 운영하는 거? 컴퓨터로 운영하는 거죠. 컴퓨터 전문가, 정보처리사 1명 이상. 그 다음에 이 안에는 뭐가 올라오냐면, 부동산 정보 올라오죠? 부동산 전문가 1명 이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컴퓨터 설비 갖춰야죠? 컴퓨터 설비를 확보할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조건, 특히 숫자 조건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해놓으세요. 자, 그러면 의미요? 그렇게 뭐 의미 없어도 일단 기준을 정해놔야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제 서류 준비해가지고 지정 신청,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해주죠. 이제 지정 신청을 하면 며칠에 지정을 하면 30일 이내. 자, 30일 이내에 지정하고 지정서를 교부해줘요. 자, 그러면 지정 신청 며칠에 한다고 그랬죠? 30일에 한다고 그랬죠? 그럼 지정서를 받으면 지정된 거예요. 그러면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일단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받습니다. 운영규정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요.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 제정해서 국토교통부 승인받고, 그 다음에 또 이거를 변경하셨던 마찬가지로 승인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정 신청을 하면 지정해주고 지정서를 교부해주죠. 자, 그리고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데, 자, 이거는 지정 신청하면 며칠 이내 지정해준다? 30일 날짜 기억해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운영규정 제정해서 승인받아야죠. 요거는 며칠이었죠? 3개월 이내 이렇게 되죠. 중간에 거치가 뭡니까? 어떤 거죠? 이거 네. 요거 지정해주고, 자, 지정서 교부. 지정하고 지정서 교부. 지정서 교부. 네. 교부, 부자가 빠졌네. 자, 요 지정서 교부, 요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운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데, 자, 거래정보사업자와 개업 공인중개사 각각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 거래정보사업자 의무와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의무. 거래정보사업자는 자,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를 공개하고,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해서는 안 되고 차별적 공개해서는 안 된다. 자, 다시 한번. 자, 이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의뢰받는 것을 누구로부터 의뢰받아야 된다?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아야 된다. 다른 사람부터 의뢰받아서 올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해서는 안 되고, 의뢰받은 거 그대로 공개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걸 위반하면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제 지정 취소할 수 있고 1-1인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벌금. 요거를 설명할 때 기본적인 이 정보망 운영 시스템을 보셔야 돼요. 자, 이 개업 공인중개사 갑이 A로부터 일단 의뢰를 받습니다. 의뢰를 받으면 이 갑은 이 정보망에 물건을 올려야 되는데, 자, 지금 애초에 시스템은 갑이 직접 정보망에 물건을 올릴 시스템이 아니에요.
자, 이 값은 정보 공개 의뢰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정보 공개 의뢰서를 여기다 보내주는 거예요. 정보망에. 이렇게 물건을 올려달라고 이제 보통 팩스나 메일로 보내줘요. 그러면 이 정보망에서 정보공개 의뢰서에 의해서 정보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원들이 올리는 거죠. 자, 그러면 왜 내가 직접 물건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닐까요? 내가 직접 물건을 올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원래 시스템은. 얘가 올려달라 그러면 이걸 보내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언제부터 이게 시행됐다고 그랬죠? 94년도. 이때 컴퓨터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 컴퓨터 언제부터 배웠었어요? 저는 94년도 그때 할 수 있었어요? 오. 컴퓨터 언제 배웠어요? 그때쯤? 이건 그때는 초등학교 때쯤 되겠네요. 예. 그때는 컴퓨터 근데 실질적으로 이때는 우리가 이제 어른들은 컴퓨터 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안 됐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해가지고 너네들이 올려라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거 안 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올려줄게. 원래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올려줄게. 자, 그래서 우리가 올려줄 테니까 이거 보내줘라. 정보공개 의뢰서를. 상황이 대충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의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지금 정보망이 지금 현재 뭘로 운영되고 있냐면 혹시 지나다니다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방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부동산 그 사무실에 이렇게 유리창에 보면 한방이라고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한방. 뭐 직방, 다방 이런 것처럼 한방이라고 있어요. 한방. 나중에 한번 지나다니면서 보세요. 근데 이거는 지금 시스템은 개업공개 직접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렇게 올려달라 그러면 올려주고, 옛날처럼 올려달라고 올려주고, 그러면 또 내가 직접 올릴 수도 있고. 이제 지금은 상당히 많이 컴퓨터 하는 사람이 많이 좋아졌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개업공개서. 자, 이 시스템을 이해를 했으면 개업공개서는 자, 물건 올릴 때 거짓으로 공개하면 안 된다. 자, 이게 정보공개 의뢰서 보낼 때 거짓으로 보내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거래가 완성. 거래 완성이 뭐예요? 네, 계약 끝나는 시점이죠. 자, 거래가 완성되면 거래 완성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 통보해 줘야 돼요. 왜? 자, 지금 옛날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야 자기가 올리고 자기가 내리는 시스템이지만 옛날 시스템이라면 여기에 물건 올려달라 그러죠? 그 얘가 올리죠, 정보망에서. 거래가 끝났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거래가 끝난다는 걸 통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위반하면 업무정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자,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취소 있습니다. 자, 지정 취소는 프린트물에도 요렇게 일단 해놨어요. 프린트물을 보시든가 아니면 뭐 교재를 보셔도 돼요. 자, 일단 지정 취소는 거짓 운영 정보 1년 사망 이렇게 됐습니다. 거짓 운영 정보 1년 사망.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자, 요거는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답니다. 누가 하는 거? 국토교통장관이. 국토교통장관이 할 수 있다. 자, 운영규정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정보공개 위반했을 때. 자, 정보공개 아까 뭐랬어요? 자, 다시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를 공개하고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해서는 안 되고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게 요 의무의 위반이에요. 자, 요거 위반하면 등록 취소를,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년 이내 운영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일단 지정받으면 몇 년에 운영해줘야 돼요? 1년 이내 운영을 해줘야지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망예산으로 운영이 불가능했을 때. 프린트물에 요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이 프린트물 보시면서 자, 프린트물 보시면서 거기 있는 거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요 5가지 다시 한번 봅니다. 거짓 운영 정보 1년 사망 이렇게 구분을 일단 해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건 나중에 설명하고, 요 5가지. 일단, 오늘 프린트문에 있는 거 사실 다 공부해야 되는 거 하는데, 싹 머릿속에 외워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 보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협회. 공인중개사 협회는 누가 모인 단체? 일단, 이제 프린트문은 이제 끝나고 넘어가요. 자, 일단 160페이지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 교재는 160페이지에 제2절 협회 설립 및 의무, 업무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에 꼭대기에 제2절 그 네모, 박스에 놓은 그 꼭대기에다가 공인중개사 협회라고 크게 써놓으세요. 공인중개사 협회. 자, 지금 제 2절부터 그 뒤에 내용은 공인중개사 협회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는 큰 제목을 안 하고 아예 이렇게 해버렸는데, 자, 공인중개사 협회 하면 이건 누가 모인 단체일까요? 공인중개사. 네, 그러면 틀려요. 누가 모인 단체? 개업 공인중개사 모인 단체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공인중개사는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OX? 틀리죠? 예, 개업, 공인중개사. 개업중개사, 공인중개사 구분하셨나요? 개업중개사는 등록한 자죠?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 다르죠? 그래서, 자, 여기 공인중개사 협회는 누가 모인 단체다? 다시 한번, 누가 모인 단체? 개업, 공인중개사가 모인 단체다. 그러면, 자, 이 협회는 우리가 흔히 협회하면 이익단체라고 그러죠?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뛰는 단체죠. 그래서 이익을 위해서 뭐예요? 정부에 압력을 넣죠? 압력단체이기도 하지. 이건 고등학교 과정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누군가가 또 데모하려고 그러던데, 의사 좀 느린다 그러니까 또 다시 또, 예, 의사협회에서 지금 또 파업하겠다고 어쩌고저쩌고 하죠? 요번에 이제, 어떻게 이제 추이가 될지 되게 궁금해요, 지금.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할지도 궁금하고. 저번에는 지금 계속 끌려다녔는데, 요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얼마? 몇 명 늘려야 되는데, 지금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좀 데모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 정부에 지금 압력을 넣잖아요. 이게 압력단체라고 그래요, 그걸. 자, 그러면,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자, 일단 자질 향상, 품위유지, 제도에 개선 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 그래서 협회를 설립, 지금 현재는 할 수 있다는데요. 곧 바뀔 거예요. 나중에 중개사법 개정이 되면 그때 다시 알려드릴게요. 이제는 강제 설립주의로 바뀔 거예요, 아마. 지금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민 설립주의인데 조금 있으면 법이 아마 통과될 거예요, 아마. 자, 그건 나중에 이제 다시 얘기할 거고. 자, 협회는 비영리 사단 법인입니다. 혹시 다른 과목에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구분 한번 한 적 있나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자, 재단법인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사단법이니까.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민법에서 좀 들어봤을 텐데. 자, 이거 차이점. 그렇게 말고. 근데, 교회가 재단인가요? 교회도 사단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비법인 사단이라 해서 총회에 해당되는 거, 교회 종중은. 총회, 그거는 비법인 사단이라고 그러죠. 근데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은 차이점은 뭐냐면, 재단은 돈 가지고 모인 단체예요. 그래서 재산을 출연한다 그래요. 사단법인은 사람이 옵니다. 이렇게 한번 공부했던 거 하지 않았나요? 어디선가 아마 그렇게 공부했을 거예요, 아마. 예? 네, 아마 거기 나올 거예요, 아마.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중개사협회는 사람이 모인 거죠. 그래서 사단법인입니다. 사단이 뭐라고 해? 사단법인. 아니, 사단은 사람이 모인 단체. 사람이 모인 예. 재단은 돈이 모인 단체. 재산을 출연한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많이 구분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초적으로 한번 구분해 놓고 넘어가는 게 좋죠. 자, 그러면 그래서 협회는
비영리. 자, 이제 사단법이긴 한데 영리 목적이 아니에요. 비영리입니다. 영리 목적이라면 회사죠. 상법을 적용하는데 비영리이기 때문에 민법을 적용해요. 그래서 여기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상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고, 그 다음에 인가주의라 그래요. 인가를 봐서 설립한다. 인가주의. 자, 그 다음에 임의설립주의입니다. 설립해야 한다고는 설립할 수 있다는데 요거 좀 바뀐다 그랬죠? 바뀌면 나중에 다 법 개정이 일부가 되면 나중에 좀 정리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임의가입주의. 가입도 자유다. 자, 그러면 이제 협회 설립 절차를 보겠습니다. 161페이지를 보세요. 설립 절차 나오죠? 협회가 설립되려면 일단 발기인이 있어야 돼요. 자, 발기인은 몇 명 이상? 발기인은 300명 이상. 발기인이 되어가지고 정관을 만들어서 서명이 날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기인은 뭐 하는 사람이요? 세우는 사람이죠. 법인을 만들 때는 상법에도 마찬가지예요. 법인을 만들 때는 법인을 세우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 법인이 세우는 사람이 발기인입니다. 얘네들이 회원이니까 누구예요? 개업, 공인중개사죠. 300명 이상 모여가지고 얘네들이 정관을 만들어요.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보내냐면 창립총회로 보냅니다. 총회는 회원 전원이 모인 단체죠. 회원 전원이 모인 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회원이 전체 다 모여야 돼요. 기본적으로. 자, 600명 이상. 근데 서울에서는 100명 이상, 광역시도에서는 20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100명 이상이 되줘야 돼요. 자, 얘네들이 정관을 의결을 합니다. 자, 발기는 정관을 만들고 창립처는 정관을 의결하게 되는 거예요. 자, 숫자를 좀 기억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국토교통부는 인가를 받아서 주된 사무소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설립이 된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설립 절차 한번 봤고요. 자, 그럼 조직. 협회는 조직을 둘 수 있는데 지부, 지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정관의 정을 따라서 자, 잘 보세요. 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의 지회를 이렇게 돼요. 자, 일단 주된 사무소가 있고요. 이게 중앙이라고 합니다. 이 중앙에는 아무 곳에 두어도 돼요. 여기 경북에 두어도 되고 부산에 두어도 되고 저 전라도 두어도 돼요. 근데 대부분 중앙에는 어디가 있어요? 네, 서울에 가 있죠. 근데 꼭 서울에 설치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중앙에가 있고 그 다음에 경상북도 뭐가 있겠어요? 경상북도 어디 갔냐? 경상북도 지부. 아마 대구에 있을 거예요 아마. 경상북도 지부. 아, 대구가 아니고 안동에 있나? 도청 소재지 보통 있으니까. 경상북도 지부. 지금 여기 도청 소재지가 안동이죠. 거기 있죠. 아마 거기에 있을 거예요. 경상북도 지부가. 그 다음에 구미시 뭐예요? 지회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총회 의결 내용. 이건 162페이지 뒤에 있는데 여기다 그냥 넣어놨습니다.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만 이렇게 보고 넘어가요. 그러면 몇 명쯤 있는데 옛날에 개업공개사요? 지금 한 10만 명 좀 넘어요. 예. 옛날에는 12만 명 넘었어요. 지금 문을 많이 닫았다고 해요. 닫았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10만 안쪽으로 떨어지지 않았더라고요. 상당히 많죠. 회장도 파업 세겠네. 회장 파워 세죠. 그러니까 협회 회장 정도 하면 관심 주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협회 회장 관심을 두면 여기서 하면 안 돼요. 서울에서 서울이나 경기도. 왜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지리적으로 쪽수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보통 보면 서울 지역 회장이나 보통 보면 과정을 거쳐요. 과정을 보통 이제 여기 여기를 간다면 이제 구미시 지회장, 이 조직장이에요. 지회장 거쳐서 지부장 되고 그다음에 이제 회장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 이 밑에 사람들은 거의 못 돼요.
거의 저 위에 서울과 경기도가 쪽수가 가장 많거든요. 거의 서울 지부장이나 경기도 지부장이 되지만 고입되더라고 보니까. 뭐 지금 저번 회장이 충청남도 지회장인가 되긴 됐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이었죠. 천안 사람이 됐다는 건데 요번에는 경기도에서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뭐 그 조직에 좀 관심 있으면 일단은 이렇게 처음에 시작은 뭐부터 할 수 있냐면 분회장이 여기 무슨 동 분회장이 있거든요. 근데 법정 조직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구미시 지회장 이렇게 있고요. 또 하나는 임원을 될 수 있어요. 이사. 그 다음에 또 여기 총회가 있죠. 총회는 회원 전원이 모인 단체인데 이게 회원 전원이 모이지 못하니까 각 지역별로 대의원을 뽑아요. 그래서 대의원이 총회를 대신하거든요. 대의원 총회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협회 뭐 감투 좋아하시면 그렇게 하는 거 괜찮아요. 자 이제 공제. 자 160페이지로 갑니다. 공제와 관련된 부분은 자 공제는요 업무 보증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돈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규제가 상당히 맑다는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이 공제 부분이. 자 업무 보증 기억하시나요? 업무 보증 설정 어떻게 하죠? 세 가지 중에 하나. 업무 보증 셋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랬죠.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 사주전에 배웠던 거. 이렇게 됐을 거예요 아마. 기억 안 나죠? 네. 3월 달부터는 좀 공부하라 그럴 거예요 아마. 제가 지금 1월 달은 제가 아마 듣고 넘어가시라. 우리 저기 구 선생님은 숙제 많이 해줘가지고 많이 외우라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1차 합격자가 많으면 그렇게 할 텐데 1차 동차로 하기 때문에 1, 2월 달 요거는 일단 수업만 듣고 하라 그러는데 나중에 3, 4월 달 때는 많이 암기하라 그럴 거야 아마. 자 근데 어쨌든 지금은 자 한번 듣고 넘어가세요. 자 지금 업무 보증과 관련된 부분이 공제예요. 자 그러면 이때 공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공제는 일단 공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162페이지에 보세요. 공제 규정을 만들어서 누구의 승인? 국토교통부장은 승인받아야 돼요. 이렇게 공제를 운영하겠다. 이게 공제 규정입니다. 공제 규정 만들어서 승인. 이걸 변경원칙도 맞춰 승인받아야 돼요. 자 그리고 회계는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금. 그 밑에 회계 기준하는 부분 박스 안에 있는 거 찾아보세요. 박스 안에 그 두 번째에 나올 겁니다.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고요. 자, 그 다음에 책임준비금이 있습니다. 이 책임준비금 적립하는데 책임준비금은 자 공제료 수입액의 얼마? 100분의 10 이상.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책임준비금이 뭐냐면 요거는 뭘까요? 저기 어떤 해에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공제금 많이 지급돼요. 자, 그런데 바닥날 때 있죠? 그 바닥날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책임준비를 적립해 놓은 거예요. 혹시 두 분 그 은행에 지급준비금이라는 거 아세요? 경제 쪽 저기 저 회사 다니실 때 주로 어떤 일을 하셨어요? 기계 쪽 일을 하셨어요? 아니면 인적 사무직 일을 하셨어요? 전자 쪽이요. 전자 쪽이면 기술 쪽이구나. 경제 쪽이면 이걸 아는데, 자, 지급준비금이라는 게 있어요, 은행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예금이 들어오죠? 예금이 오늘 100만원 들어왔으면, 거기에 한국은행에서 지정해 줍니다. 몇 프로를 현금으로다가 넣어놔라. 그래서 은행에 가면, 뒤에 가면 금고 있죠? 현금을 거기다가, 오늘 100만원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뭐 10%다. 그러면 10만원을 현금으로 넣어놔야 돼요. 그게, 그렇게 넣어놨다가 나중에 인출이 완전창 됐을 때 대비해가지고 그걸 꺼내는 거거든요. 그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회계는 다른 회계와 분리해서 한다. 그래서 협회는 공인중개사협회는 회계가 둘이에요. 일반 회계와 그 다음에 또 그 공제회계. 분리해서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해야지. 운영실적으로 좀 쉬었다 하시죠? 쉬었다 합시다. 아이고, 오늘 수업, 이게 끝까지